있고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를 많이 이상으로 그 스크린 독과점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나 이를 이제 양말에서 없다고 결정한다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진짜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가 갑자기 지금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물론 그 기간 동안 그 스크린 독과점 문제 말고도 한국 영화판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그 문화예술계 영화계 블랙리스트가 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영화제에 참여하는 지금 오늘 오신 그 안병원 위원장님 많이 실제로 계시는 그 영화노동 문제라거나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 살펴보면 또 거의 10년 전을 물론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도 더욱 심화된 형태가 지금 더 이런 현장에서는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그 논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제기하는 건 또 이미 지금 오늘 저녁 외에도 문자보다 많은 토론가 이미 앞에 있었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토론을 했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미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요 몇 차례 그 관련된 안건이 발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스크린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일정 그 이제 그 기준을 둬가지고서 그 해당 기준을 넘어가는 그런 그 소위 대형 영화에 대한 기준을 하자. 이렇게 계획이니까 해결책에 뭘 하자 저걸 하자 많이 나오긴 있지만 사실 그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탈출을 찾지 못하는 게 지금 거의 현실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심지어 또 최근에 지금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의 대책이 주셔가지고 반독과점 영대가 생겼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다고 말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왜 스크린 독과점을 말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가? 결국 그걸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크린 독과점을 말하는 이상으로 그리고 분명 CJ 이래라든가 그 롯데건설 그러니까 지금 법인명이 롯데컬처러스 이 두 가지 비롯한 그 대기업들이 입김이 셌다는 현실은 있지만 그건 대체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구조가 이 대기업들로 하여금 그렇게 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는가 이거를 또 봐야 되겠고 이번 글은 그래서 해결책을 낸다는 보다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인 해결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시선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가 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그 말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스크린 독과점 말을 하는데 그럼 대체 스크린 독과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물론 말이 있죠. 스크린을 독과점 하는 게 스크린 독과점 아니냐.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쪽 대형 영화사 아까 말했던 CJ ENM이라던가 롯데컬처러스 아니면 또 오리온 계열의 솔트박스 그리고 또 이제 메바스 인수해서 다시 리리스를 하고 있는 중앙일보 JTBC 계열의 메바스 중앙 그리고 신생레코스타 류 이런 국내 계열의 대형에서 인가하면 또 직배가 허용되고 나서부터 한국 영화에 들어왔던 월트 디즈니 코리아, 워너브러스 코리아 그리고 또 유파이 코리아 등 그런 직배 영화들 작품이 와이드 리즈 그러니까 그 제목 그대로 한꺼번에 넓게 쫙 뿌린다 그런 전략으로 멀티플렉스 영화를 중심으로 대량으로 확보하는 그 전략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모습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크린 독과점의 현상이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시에 그런 그 현상 속에서 이제 대형 영화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신의 작품을 확보하지만 그렇게 속한 작품이 아닌 이상 그 나머지 작품 같은 경우는 스크린 수준 물론이고 사용일자 확보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결과적인 현실이 이 문제를 말하면서 가지고 같이 나오는 부분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걸 다시 좀 풀자면은 스크린 독과점 현상에 가장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직접 보이는 와이드 리드 제휴 전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와이드 리드 제휴 전략이 한국에서만 있는 현상도 아니고 지금 갑자기 벌어진 거 아닙니다. 좀 이제 학자마다 이제 다르게 다르지만 이러한 전략이 처음으로 구축되는 거는 세계에서 좀 영화가 좀 상업적으로 이제 구축되기 시작한 미국 쪽 할리우드에서 거의 1910년경부터 이제 10년대 경부터 이제 이러한 전략을 시도했다는 게 보이는 수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했던 이러한 전략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건 물론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산업이 있는 국가들은 거의 다 사용하는 전략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와이드 릴리즈 전략이
정책 하려는 그냥 내가 그러니까 그냥 뭐 내 작품을 막 뿌려야 돼 이렇게나 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이런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일단은 YDB 전략의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는요 규모의 경제를 취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트릭을 키우면은 거기서 조금 보든 많이 보든 일단은 가지고 있는 극장이라던가 사용 횟수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죠. 또 다시 말하면 이제 그렇게 규모 경제를 할 수 있는 대량의 스크린이 국가 내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단시일 내에 그 수익을 내는 게 필요한 부분들 결국 그 작품들은 처음부터 고예산을 들어 제작한 블록버스터 같은 작품들이 다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작품들이 한 번만 제작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다음과 같겠죠. 영화 산업이 일정 이상 규모를 지닌 산업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이미 다양한 자본을 축적한 영화 산업이 존재할 때 이 와이드 전략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약간 다양할 수 있긴 하죠. 일단은 영화 자본이 우수한 자본을 추적할 때 자신이 지닌 거를 계속 이제 어떤 식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유지하기 원하지만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또 계속 이제 자신이 쓰는 비용만큼 메꿀 수 있는 한 번에 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대한 규모 블록버스터 같은 영화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연히 거대한 규모의 영화를 만들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예산 버짓 수준의 작품이 필요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작품 크기가 커지면 클수록 이에 필요한 예산 자체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론 그 대형 영화사가 중소규모 영화사에 비교할 때 뭐 자기가 제작하거나 투자한 작품 또는 대급한 작품이 한 편 정도 망할지라도 바로 망하지 않겠죠. 일단은 가지고 있는 기반차가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지금 발전에 적어놨던 유엔 아티스트.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니까 그 유명한 희극 배우 칼 챔플린이 만들었다가 이 작품이 망하는 바람에 상용의 망하는 바람에 바로 휘청을 가지고서 처음에는 이제 MG의 그 사자 로고 유명한 거기가 인수됐고 결국은 거기 같이 휘청이면서 지금은 MG의 UA 전체가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소니 컬럼비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UA가 이제 당시 그 헐리우드 한 7대, 6대 스튜디오에서는 가장 작은 편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욱 리스크가 컸다는 걸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미국 할리우드조차도 정말 크게 심지어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또 딱 80년에 아직 이제 그 감독하고 이제 제작자의 좀 그런 그 갈등 관계가 좀 더 어서 그 전에 굉장히 이룰 때 전작이었던 디언터,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디언터 분이거든요. 그 디언터가 꽤 작품도 많이 좀 돈을 쓰고 예술 좀 좋았던 덕분에 그걸 믿고서 엄청나게 투자했지만 결국 이게 나가면서 완전히 회사 자체가 나가는 모습이 결국 할리우드도 이제 일정 정도는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필요했고 결국 이 모습이 계속 그 이후로도 할리우드는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영화 그 투자 기업들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물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진짜 다양한 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기본은 결국은 내가 이 작품 만들 때 이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벌 수 있는 수익을 사전에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요, 영화를 만드는 단계부터 이미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거나 이제 아니면 또 조금은 좀 유치하고 좀 이상할지라도 관객들이 이제 또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사람 많이 본다. 그런 뭐 클래시제 아니면 또 장르적인 관습들 그런 걸 도입하기도 하고 또 계속 이제 어떤 식으로든 또 관객이 빠질 수 있는 요소를 계속 배거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더 확실하게 하신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와이드 리리즈 전략이죠. 최대한 스크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면요. 앞서 말했던 것 같이 아무리 한 관당 사람이 뭐 관객이 적게 오든 많이 오든 상관없이 일단은 가지고 있는 총량이 많으니까 일단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의 관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기간이 쓰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을 누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방법에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죠. 일단은 극장을 많이 확보한다는 건 그만큼 배급 비용, 소위 말하는 그 P&A 비용이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필름이라는 것은 거의 없으니까 좀 상황이 되긴 하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무조건 필름 프린트가 아니면 상영이 안 될 때 이때는 무조건 필름 프린트를 그때는 또 인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또 그 뽑은 이 프린트를 또 전국 곳곳에 다 전달해주고 그런 유통 비용 제작비용이 사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동시에 다시 말하자면요, 이러한 비용들을 감내할 수 있다면 아니면 또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면요, 분명 구미가 당기는 시도인 건 맞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특히 가장 쉬운 거, 영화를 투자하고 제작하고 배급하는 그 회사가 이 극장들을 가진다면 그럼 이건 일종의 내부 자금이 되는 거니까 대관료로 그 주더라도 그냥 완전 생판 남남의 극장한테 그 비교 그 영화 계획 넣는 것보다는 좀 더 싸고 또 배급사한테 합리적인 계획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했던 게 일찌감치 1910년대, 20년 당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없긴 하지만 그때 하더라도 뭐 이제 워너, 컬럼비아, 파라마운트 그런 이제 그 대형 스튜디오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극장들이 많았었고 그 극장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제작하고 투자하고 배급하는 영화들을 만들고 다시 트는 식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던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문제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1988년 파라마운트 판결이 이제 발생하면서 영화 투자 대표사가 극장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단독점의 소유가 돼서 계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국 밖에서는 이런 식으로 영시적으로 그렇게 수직 계열화 이런 식으로 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던 곳은 거의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또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그 프랑스 영화 앞에 보면은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당보고 아니면 또 뭐가 바짝바짝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스튜디오 카난이라던가 또 빠떼 고문같이 그런 전통적인 배우사들이 지금도 자사 이제 극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에서 지금 계속 이제 몇십 년째 독보적인 이제 수요를 찾아보고 있는 뭐 토호, 아니면 도에이, 요지쿠, 아니면 카도카와 그런 영화사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직접 내걸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극장을 가지는 것이 거의 일반화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주고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파라마운트 판결 중에 또 하나의 핵심은 블록부킹, 그러니까 극장이 이제 미리 그러니까 특정 그런 회차 슬롯을 그냥 판매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런 블록부킹이 지금 이제 소위 영화 쪽 산업이 고도화된 나라에서는 일본 정도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한국에서도 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도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90년대 그 영화를 보시는 분이 알겠지만 한국에서 지금 멀티플렉스라던가 아니면 또 와이드 리리즈를 쓴 게 의외로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찾아보고 또 제 기억으로도 90년대 중반 후반까지는 계속 그 지역별 수제 상영하고 또 각 지역별로 그 거점 극장들 뭐 소위 말하는 그 서울극장, 대학극장, 단성사 그 극장들이 계속 그 미리 사전에 사용한 작품들을 나눠 갖고 그 극장을 중심으로 도는 노드시중 형태 대급이 일반적이었다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결국 요새 힘을 지닌 거는 극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금 좀 스크린포터 관련돼가지고 뭔가 좀 쓰는 일이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스크린포터 문제에서 계속 논란했던 거는요. 그리고 실제 극장이 이 스크린포터를 아무리 법에서 규정하고 영화인들이 그 제품을 요구해도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결국 그 지켜지지 않는 원인은 결국 단순히 그러니까 그 다른 그런 인식 문제 이전에 극장이 당시로서는 이제 뭐 한국 영화가 소위 뭐 방화라고 많이 들었죠. 거의 약간 좀 질도 낮고 또 실제로 질이 아직 있긴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좀 재미도 없고 그 반대로 또 한류에서 제작한 작품들은 또 재미있고 또 끌리고 다행히 또 한류의 영화에 수익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스크린포터를 이제 공공연히 어길지라도 한류의 영화를 많이 배치함으로써 최대한 그 작품들에서 수익을 많이 얻으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결정되지 않았지만 단순히 극장이 지금 한편 그 힘이 세고 권력이 있다는 거는 2000년대 이후 이제 CJ라든가 롯데 같은 그 멀티플렉스가 등장 전에도 이미 1980년대, 90년대부터 이미 계속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동시에 또 이제 이게 부정하게 했는데
한국이 1985년이니까 6년까지만 하더라도 영화 지금 그 투자 배급원 같은 것들이 지금처럼 그냥 신고제가 아니라 그냥 등록제가 아니라 무조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그 허가가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준 다 총량이 있고 그 사람에서 새롭게 영화사를 하려면요 영화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영화 면허를 가지고 있던 영화사가 폐업을 해가지고서 그 빈자리에 들어오고 말고는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영화 기득권을 그렇게 서울극장이라던가 아니면 대한극장, 다성사 같이 토착적으로 발생했던 극장들과 전통적으로 이제 그 계속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받으면서 권력을 요청하면서 성장한 영화사들이 초장이 있는 것이죠. 특히 서울극장, 합동영화 같이 지금은 약간 이제 힘이 많이 주긴 했지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이제 그 가장 극장들 모임에서도 힘이 가장 세고 자연스럽게 이제 영화를 이제 배급하고 투자하는 그런 좀 힘에서도 가장 셌던 그러니까 극장과 배급사를 모두 소유했던 극장들이 더욱 이제 영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했던 것도 지금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이제 흐름이 있다면요.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뭐 지금 돌아가신 또 박광수 감독이 비롯해가지고 박철수 감독이 비롯해가지고서 뭐 박광수 감독 아니면 또 정재훈 감독들 해서 그런 코리안 UFO 그러니까 신진 감독들의 작품들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90년대에는 김희석 감독의 겨울 이야기를 시작해서 본격적인 기획 영화들의 발술이 그렇게 좀 그러니까 큰 전략을 세우는 됐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주업극으로 그린 전까지 약간 좀 영화가 됐거든요. 이제 슬슬 좀 본격적인 또 프로듀서가 있어가지고서 작품을 제작하기 전부터 기획을 하고 그렇게 좀 더 이전보다는 체계적으로 할리우드까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할리우드 방식대로 좀 더 스튜디오 단계에서 이제 또 기획을 해서 이제 작품 만드는 그런 기획 영화 등장하면서 한국 영화의 그 새로운 그런 이제 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 권력도 자본도 이제 전통적인 극장이라던가 아니면 전통적인 배급사에 있는 사실이었고 이 사람들은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이해관계에 따지 못하면요 자신의 작품을 쉽게 제작하지 못하는 게 많았었죠. 그래서 90년대부터 보이는 현상이 이렇게 새로 등장했던 이제 그런 새로운 영화인들 뭐 제가 정확하겠지만 지금 있네요. 뭐 영필름이라던가 또 우럭필름 그렇게 시장 서비스 그런 곳들이 적극적으로 또 당시에 막 88 올림픽 근처로 VHS 레코더,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가 보급되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들이 만든 비디오 레코더를 파는 동시에 비디오 레코더를 팔면은 거기에 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영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제 삼성전자, 대우전자, 또 삼성 SKC 여기 비디오 만드는 곳이었죠. 아니면 또 LG금성 그런 곳들이 이제 또 뭐 다양한 이제 그런 계열사들을 계속 뻗치면서 영화 산업에 또 진출을 원했었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영화판에서 그 자리를 잡고 싶어했던 신진 영화인들과 또 새롭게 영화 산업에서도 이제 자신들의 그 위력을 펼치고 싶어했던 재벌 자본들의 감이 일치하면서 이분들이 손을 잡는 그런 협정 매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되게 그렇게 그 박규만다는 되게 멋진 사건이 96년, 7년 그걸 해서 90년 당시 그러니까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저물어가는 그 상황이었던 서울극장 합동영화 투자했던 애니게임이 그때 당시에 있었죠. 그 기억나시는 건 아시겠지만 96년에 대종상 시상식 활동을 해가지고서 원래 규정상 이제 대종상도 물론이고 영화도 물론이고 개봉한 작품에 대해서 상을 줘야 되는데 이 당시 그 애니게임 같은 경우는 대종상 시상식의 그 안에서 제대로 개봉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하도 문제가 되니까 시상식 끝나고 나서 진짜 편집도 덜 된 상태로 무리하게 개봉을 해서 더 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슈리가 강제기 필름을 만들고 제작 투자 배급을 삼성 영상사업들이 다 보셨죠. 또 오려니까 그 애니게임도 또 뭐 나름대로 블록버스터이긴 했지만 이게 이쪽에 되게 기억나기로는 이게 그 당시 멕시코 올림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적인 동시에 온갖 의지를 든 작품을 망해버리고
또 삼성과 강제기가 손을 잡았던 시대가 됐다는 것은 이미 한국 영화가 다시 한번 대기업과 신진 영화인 구도로 재편되었다는 것이 확인이었습니다. 그 동시에 또 시절로 등장했던 게더웨이, 공유 같은 작품들이 이것도 결국은 좀 지금보다 살짝은 좀 어설플 수 있지만 그 당시는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그 첨단 CG를 많이 쓴 블록버스터 영화였었고, 그리고 또 이 작품들이 계속 그 전까지는 또 한국 영화가 해외 영화에 안 돼, 한류에 안 돼, 계속 그렇게 있었다면은 이 작품의 성공은 결국 한편으로는 또 한국 영화도 한국에서 또 이제 블록버스터 만들 수 있고 한류에 밀지 않을 수 있는 선상이 있다는 걸 짚어줬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큰 소리 바뀌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그 당시 아트캐스트도 많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큰 소리 바뀐 거는 큰 소리 바뀐 거지. 결국 한국 영화계가 작동하는 구조는 과연 그때 바뀌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까지 했던 그 토착 자본이 잘했다고 볼 수도 없지만 동시에 그 빈자리를 새롭게 메꿨던 재벌결의 그 영화 그 사업들과 사실 그들과 손을 잡아서 다시 진출을 오렸던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 영화판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그 정책에 올라갔던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제 그 기존 자본들이 지니고 있던 수익을 더욱 극대화시켜가지고 자기 걸 하고 싶었던 건지 사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자면 정말 그 답변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80년대 당시에도 계속 중소규모 영화 작품이라던가 왜냐면 85년, 6년 이후로 이제 영화사 이제 그 허가제에서 등록제 바뀌었으니까 계속 그냥 등록시켜서 만들었으니까 이전보다는 확실히 영화의 제작 편수는 늘어났지만 쉽게 극장을 잡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동시에 또 1980년대부터 뭐 한일종 학단이라던가 아니면 또 화학기성 학단에서 수입했던 그런 이제 해외 예술 영화를 아니면 90년대 중반 이후로 서서히 또 이제 자기 활성화되고 정책을 드러냈던 독립 영화에 대한 논의는 사실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국 영화에 이미 존재했지만 조금씩 아는 사람들 아니면은 한국 영화에 새롭게 진입을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채 마무리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영진공 또는 영진 상황에서 그런 정책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파악이라던가 제한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한국 영화판의 지각 변동은 결국 다시 자본들의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그 구조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슈리딩 작품으로 한국 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약이 더 시작했지만 결국 2000년대 이후 이 붐이 만약 오래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일정 순간 이후로 끝나게 되죠. 뭐 2009 로스트 레볼저라든가 내추럴시티 아이들이 이쪽 쓰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또 이제 또그 큐브 엔터하고 같이 만들었던 이제 장선호 감독의 뭐 소년파를 위한 주제로 이제 그 작품은 진짜 딱 블록버스터 방을 타고서 진짜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작품을 써서 했지만 결국은 이 작품들이 이제 수익을 못 거둔 건 물론이고 흥행이라던가 평점에서 모두 참배를 하면서 한 번 소원을 보였었죠. 그랬던 작품이 한 2004년, 5년 이제 뭐 쓰지 않지만 뭐 시네마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또 청어랑 아니면 또 이제 또 사이더스 그런 곳들에서 이제 또뭐 시미돌이 괴물이 아이큐변에서 시미돌이 또 태극기 휘날리며 아니면 또 왕의 남자 그런 작품들이 오정 아니면 또 그 직전에 또 소위 말하는 또 다른 유의 뭐 봉준호, 박찬호, 유승환, 김지훈 이런 사람들이 계속 또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 영화 쪽에 또 기도하고 또 아주 좀 썼어야 되는데 또 이제 또 좀 예정인데요. 2000년대 한 번이 또 꺼지는 바람에 쉽게 한국 영화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큰 손들 그러니까 좀 자본을 지닌 사람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딱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제 결국 좀 뒤에 가서는 또 블랙리스트의 아이오니즘이긴 하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투자를 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거를 좀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모태 펀드가 생긴 것도 있거든요. 그런 좀 작품적인 좀 정책적인 사안들이 모두 겹쳐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활성화가 됐다가 아마 2007년이 그 영진의 미국의 사업이 1차적으로 마무리됐던 시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또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말도 없던 상황에서 이제 자본에 대한 투자를 좀 담보할 수 있던 정부의 의지가 사라지고
동시에 그때 제작된 작품이 하필 또 이제 괴물 이후로 제작됐던 2007, 2008년 개봉했던 상당수가 또 흥행에서 참패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재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국은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부터 대두했던 특히 대형 영화사들과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을 형성했던 신진 영화 그 투자 배급사, 제작사 대다수가 정리가 된 사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이제 그 누가 그렸던 강제기 필름과 명필름이 힘을 합쳐가지고 합병해서 이제 좀 더 그 큰 영화 미디어 그룹을 꿈꿨던 MK 피처스가 다시 해체됐고, 그리고 화성제에서 세웠던 이제 모노필름을 개발했던 사이언스 FNH, 그리고 또 강우석 감독이 만들었던 시나리오 서비스하고 다시 시나리오 서비스를 좀 기반으로 만들었던 월피플스 체인의 프리머스가 각각 이제 이때를 정부해서 KT하고 CJ에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인수가 된다 해가지고서 바로 이제 싹 다 그 본래 끝나고 한 건 아니었지만 계속 또 해당 라인에서 제작된 영화들이 큰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다양한 내부 갈등을 거치면서 지금은 뭐 사이더스는 다시 또 한 번 코론 쪽으로 매각되면서 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시장 서비스는 이제 정말로 명명만 이상이 됐죠. 법인 자체는 사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이제 강우석 감독 계열 영화만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를 이제 기획한다거나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돼버린 거죠. 이렇게 계속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2010년대 전까지 계속적인 그 이제 불안과 이제 또 정책 불안, 그리고 또 시장 재편을 거치면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함께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좀 가까웠던 문제 제기 방식이 2001년에 제기되었던 와라나고, 그러니까 당시에 했던 영화 중에서 와이키키 브라더스, 라이반, 나비, 고양이를 부탁해를 이제 한편에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내 영화냐? 왜냐면 이 내 영화가 이제 그래도 좀 관객들 사이라던가 평론가들 사이에서 평은 좋았지만 정말 개봉하자마자 그래도 한 2, 3주, 2주, 짧은 한 1주 만에 바로 극장에서 치워지는 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제 관객들과 영화들이 함께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바로 이 프로젝트였죠. 물론 이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 작품들이 다 공통적으로 2001년 개봉작인데 2001년 그 상황은 슈리드의 작품으로 그때 불을 잃었던 블록버스터물이 한 번 정리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극장들 수익도 하락하면서 최대한 그러니까 돈이 잘 될 작품들, 아니면 또 안정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작품들, 그런 작품을 일어나지. 딱 봐도 좀 이제 작품성은 좋지만 흥행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작품들을 계속 좀그 할애해가지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앞서 언급했던 이 와라나고를 비롯해가지고서 좀 더 흥행성과 거리가 먼다고 판단했던 작품들 상당수가 다 이제 내려가고, 다시 그것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극장에서 관객들이 원하는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나왔던 캠페인이 바로 이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캠페인이 또 그 이후의 상황과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긴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움직임이 당시만 이제 영화 진행률을 바뀌었던 그 국가 차원의 영화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미 8, 90년대부터 계속 문제가 시작했던 극장과 영화 배급사 사이에 그 배급 구조를 바꾼 것은 아니었다는 게 사실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쓰이 아는 스크린을 진짜 확보하는 수준의 문제가 좀 제기되는 게 이제 올해 기생충으로 화제되었던 이제 봉준호 감독이 연출하고 성원하면서 제작하고 또 쇼박스가 배급했던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이니까 당시 이제 영지 쪽 교육이던가 다른 신문을 찾아보니까 620개 스크린을 이제 첫째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전체 스크린 수가 1648개 정도 됩니다. 단순히 해봐도 물론 사용 회차 같은 건 아직 지금 안 썼으니까 알 수도 없긴 하지만 괴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도 넘어가서 거의 한 40%에 달하는 약 37.6%의 스크린을 한 번에 확보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은 괴물이 이렇게 개봉할 때만 하더라도 이 문제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지금처럼 심각한 수준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봉준호에 대한 이미지가 뭐 전작이었던 플란다스의 개라거나
새해 주옥같이 작품들이 꽤 평가가 좋았던 상황에서 감독에 대한 인상도 긍정적이었던 물론이고 또 오히려 괴물이 가장 놓였던 논란은 뭐 작품을 한꺼번에 많이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괴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괴물을 만든 건요 주한 미군이 벌인 그 독서 양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과연 이제 이 작품이 반미 영화나 그런 논란이 우리 컸으면 컸지 이 작품이 스크린 독과점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하필은 또 이제 본격적으로 괴물이 스크린 독과점을 하고 있다 주장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또 영화 쪽 리바이트 운동을 좀 많이 하셨었고 결국은 이후에는 문화예술계, 영화계, 브레기스트에도 좀 많이 관여하셨던 영화제학자 최공지셨다는 게 문제였죠. 게다가 이 문제를 또 보도했던 게 좀 조선일보 같이 좀 우익적 언론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비판이 그냥 이 영화를 반미라는 이유로 싫어하는 유라이트에 대한 그 트집걸기지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아무도 안 했던 겁니다. 거기서 진짜로. 사실상 이건 그러니까 스크린 독과점이 아니라 좋은데 영화가 좋은 작품이고 좋은 주제 다루고 표현 좋은데 그럼 좋은 영화를 많이 보는 건 그건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러한 주장들이 많았었고 실제로도 이제 지금도 당시 아트를 찾아보면요 살짝은 걱정해도 그래도 관객들의 선택에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반응들이 절대 다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결정적인 계기는 괴물 이후에 앞서 말했던 것 같이 2007, 8년 전으로 영화진흥위원회 못해봤던 사업이 한 번 끝이 나버리고 또 그 사이 또 대학 되었던 영화 상당수가 선생님도 실패한 상황에서 중소규모의 영화사가 그 침체된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해협되거나 대기업에 인수된 일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결국은 또 그래도 불황에 맞추면서 버틸 수 있었던 세이 엔터테인먼트, 오리온 계열의 쇼박스 그리고 또 롯데 엔터테인먼트 같이 물론 지금 쇼박스가 그 모그룹인 오리온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진작에 메가박스를 처음엔 사모펀드에 팔고 다시 지금은 중앙일보에 인수하면서 쇼박스하고 메가박스가 이제 완전 남남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공통점이 CJ, 쇼박스, 롯데는 제 대기업 계열인 건 물론 이거 하거니와 직접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영화를 만든 거를 자기 산하의 입장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광고한 수직 기여한 구조를 만드는 게 컸죠. 거기다가 또 약간 추가자면요, 이제 세이라든가 쇼박스 같은 경우 결국 2010년 들어가지고 오리온이 온미디어를 CN에 팔긴 했지만 CN하고 쇼박스의 공통점이 이제 자사의 영화 채널이 있어가지고서 자사 케이블 채널을 통해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영화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진짜 이게 너무 잘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다 또 재벌 기업이다 보니까 원칙책은 좋고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업이 이제 이 시기를 전후해가지고 힘을 더 키웠던 물론이고 동시에 직배사 영화 역시 한동안 좀 일부 작품을 좀 대하면은 전반적으로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부진을 놓지 못하다가 다시 한번 급속도로 돌아왔던 또 이 시기입니다. 동시에 또 극장 차원에서도 전통적인 형태였던 그러니까 그 멀티플렉스 계열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 차원에서 세워졌던 극장들이 멀티플렉스와의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뭐 피카들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그치 이제는 완전히 이제 신촌에 있는 그 옛날 실험극장 지금 이제 시립이 신촌 안 되는 것 같은 건지 아예 그냥 멀티플렉스 사에 그냥 체인가로 들어가거나 심하면 완전히 인수된다거나 그런 일도 동시에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례 반복이에요. 2009년에 이제 여름시기에 CJ가 배급했던 해운대하고 쇼박스의 차가 배급하면서 완전히 그 극장을 양구란이 생겼었고 같은 해 겨울에는 또 같은 CJ도 전우치하고 20세기 폭스가 배급했던 아바타가 서로 자극을 흐르면서 그 두 작품 외의 영화를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겨됐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 들어가지고서는 더욱 더 심해지면서 이제 배급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들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연말 연시, 설날, 추석같이 대목식에 맞춰가지고서 최대한 스크린을 확보하려고 경쟁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건 또 그 당시에도 특히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문제를 뭐 아이언맨 3라던가 어벤져스 같이
이제 해외 직배 한류 영화가 한국 영화를 진짜 점령하고 있다. 그런 식의 사람 많이 나와도 뭐 해운이라던가 정치가 많이 잠을 드는 정작 그거를 비판하는 게 잘 안 나오고 다시 또 당신들도 아무래도 약간 좀 스크린쿼터 약간 좀 논란이 아직 크지 않을 때니까 한국 영화 자존심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국적 대결식을 됐던 것도 또 이제 너무 이 당시에 스크린 문제를 바라보는 정말 단적인 상황이기도 한 거죠. 동시에 이러한 움직임은 스크린쿼터가 한창 논쟁이 되었던 시기와 다르게 사실 그냥 그 한국 영화 대 해외 영화, 한국 영화 대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스크린 문제를 다른 그 구도라든가 구조가 있음을 이제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이는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06년 괴물을 저도 다시 또 2005년을 저도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가 다시 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을까요? 결국 앞서 말했던 것 같이 이 현상이 드러낸 것은 한국 영화가 2000년대를 쭉 거쳐오면서 대형 자본의 위주로 완전히 대변되었다는 보이는 현상입니다. 동시에 또 비교사의 차원에서도 결국 2000년대 그 몇 차례 부담 붙이면서 물론 CJ이 나거나 뭐 오리온 그런 이제 업체들이 그래도 다른 이제 그 이제 당시 큰 타격을 입었던 뭐 청원함이라던가 또 시마 서비스 같이 그래도 좀 중소규모 영화 비교사보다는 조금 더 버티기 쉬웠던 하시겠지만 동시에 그들한테도 불안은 되고 불안이거든요. 최대한 이제 불안이 오더라도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상쇄하고 그리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와일드 리리즈 전략을 극단까지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구체적인 모습이 2007년, 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그나마 초기에 괴물들이 작품에 논란이 될 때는 그래도 작품이 지닌 이미지, 감독이 지닌 그런 좀 긍정적인 상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작품성을 이제 선택한 거라고 되게 자연스럽게 오버할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2009년부터죠. 그나마 추성 감독의 저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와서 이제 또 다시 좋게 평가한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를 만들었고 JT가 제작했던 회원들은 진짜 그 당시에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결국 이제 온갖 논란과 비판을 불구하고 결국 1000만 명 관객이 성공했고 결국 그 모습은 이제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 예술적인 감독, 좋은 영화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자신들이 그런 좀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해당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정말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그 영화판에 걸려있는 일상 한국이라던가 할리우드 계열의 대형 비교사 또 한국 대형 비교사가 소유하는 멀티플러스 극장으로 철저히 대표된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미 너무 안정적인 구조가 정착됐다 보니까 결국 계속 목소리를 높여도 그 움직임이 변하지 않았던 거는 그 이미 시장이 철저히 재편됐다는 상태입니다. 특히 2010년대 초중반에 되게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당시 뉴스에 기록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참여한대 등을 제소를 해가지고서 실제로 과징금이 부여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징금 부여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CJ와 롯데가 불복하면서 소송을 냈고 결국은 이제 몇 차례 소송을 거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하고 모든 과징금을 다시 이제 반납하라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그때 법원은 어떤 걸 근거로 왜 공정거래위원회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일까요? 당시 CJ라던가 롯데가 판단했던 대응과제는 멀티플렉스가 단순히 자사 위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사 말고도 다른 대형 배급사 아니면 또 뭐 디즈니 코리아, 폭스 코리아, 워너 코리아 같이 할리우드 직배사에도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계속 이걸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 공정은 결국 이제 그 과징금을 냈던 이유는 수직 계열화 상에서 이제 같은 이제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자사의 영화에 자사가 소유한 멀티플렉스에 많이 주는 거지만 형 정말로 실제 그 사용 분배사는 자사 영화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 대형 배급사, 다른 직배 영화사 작품 배달 사안에서 애초부터 그 공정이나 그런 논리하고는 완전 다른 상황이 벌어지니까 법원에서는 아쉽긴 하지만 결국 패소하는 판결을 일치할 게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동시에 보이는 거는 물론 그러니까 공정이 말했던 대로 단순히 시비를 해가지고서 C 영화 트는 게 아니고
롯데 시네마 해가지고 롯데에서 개봉한 영화가 틀린 건 아니지만 결국 또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 그 대형 영화를 계속 줄 수 있고 동시에 또 이제 비슷비슷한 규모를 지닐 수 있는 그런 이제 한국 대형 영화사, 직배사 같은 그런 큰 손들이 함께 이 문제에 개입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 패소가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동시에 또 그 뭐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라던가 또 작년에 개봉해서 좀 평은 안 좋았지만 김준 감독의 일랑같이 아니면 김준 감독의 뭐 밀정도 있고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처음에는 했지만 뭐 폭스, 워너같이 아예 대형 그 할리우드 집회사가 한국 영화에 이제 제작, 배급, 투자를 했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전까지는 그냥 극장도 안 가진 건 물론이고 또 그냥 한국 직배사는 본사에서 제작한 할리우드에서 밀어주는 그런 전 세계 상권을 누리는 작품들을 배급하는 것이 주력이 되는군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 한국 영화 전반에도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멀티플렉스를 지닌 한국 대형 영화사하고 끈끈한 미월 관계를 형성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로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를 알다시피 분명 중요한 건 물론이고 해결도 중요한 거긴 합니다. 하지만 관건은 결국은 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형성된 배경을 보면서 이제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단순히 2010년대, 또 2000년대 형성됐다 보면서 이제 시야 롯데를 따낸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극장이 영화 산업에서 지닌 힘이 너무 셌었고 다시 그 과정에서 8, 90년대까지는 토착적인 배급사하고 힘을 합쳤다면요. 지금 이제 극장도 배급사 인수하고 배급사는 이미 거기다가 직배 아니면 다 이제 한국계 그 재벌 기업들이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그 플레이가 바뀌어도 결국 극장과 배급사가 힘을 합쳐가지고서 각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극장을 배급한다는 전반적인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거기에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레이어들만 조금씩 바뀐 것이죠. 거기다가 또 문제는 또 이제 뭐 다음 장에 또 있긴 하지만 이제 2011년 11월 19일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미국 이제 법무부 독점금지국 과장이 한 게 있어요. 거기서 아이디어 공부를 하는 게 이제 파라마운트법이 제정이 된 지 거의 60, 7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그 상황 동안 극장 수익은 감소하고 영화 사업이 좀 같지 않다. 그 이제 OTT 같은 것을 더 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이전처럼 극장과 배급 투자사의 결명을 금지하는 법이 과연 시대에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게 떴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약간 이제 곁들여지긴 하지만 한국에도 이미 또 계속 거대한 자본이 이미 계속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중국에서 꽤나 이제 한 1위였나 2위였나 하고 있는 화이브러더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배우 에이전시 아마 그게 시멘트먼트 때문에 기억나는데 거기를 인수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이제 배우 에이전시하고 영화 드라마 제작을 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또 키워가지고 또 영화를 만드는 건 물론이고 다시 그와 별개로 또 원래 쇼박스에 있던 사람을 좀 픽해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이 퇴사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이 그 거의 지분 대다수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식적으로는 이제 자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사실상의 자회사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거의 중국도 직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전 세계 영화 자본이 최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한국의 영화 시장만을 누려보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문제는 단순히 그냥 CJ라던가 롯데, 쇼박스 아니면 율같이 한국 자본의 문제를 한정시킨다면 오히려 이 문제는 거기서 자유로운 이제 곳들을 찾아거나 아니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역시 농후합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야 할 점은 계속 우리가 스크린 독과점 말을 하더라도 스크린 독과점을 부르는 문제 해결이 과연 가냐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대형 영화사 직배사의 강고한 힘으로 나머지 영화가 밀려난 것은 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소규모 제작사나 투자회사 영화라든가 해외 예술 영화를 주로 수입하는 영화라든가 아니면 독립영화 천연상이 다 같냐는 겁니다. 계속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대형 영화사가 이제 배급하는 비율을 제한하고 한 영화가 배급하는 비율을 제한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정작 이렇게 해가지고
슬롯이 갖다 쳤을 때 그렇다면 그 빈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또 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있는 논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동시에 또 어떻게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그 새로운 규칙을 위한 정책이라던가 어떻게 필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좀 안타깝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또 게다가 또 독립영화 예술영화 같은 경우 한국의 그 영화 시장으로 봤을 때 비슷한 규모라든가 더 좀 낮거나 위에 있는 뭐 일본이라든가 프랑스, 유럽 쪽 또는 아니면 또 이제 아시아 쪽 아니면 또 미국 쪽 극장이 그래도 오랜 시간 이제 관객이라던가 아니면 또 공동체 커뮤니티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물론 거기에 당연히 거기에 해가지고서 극장들이 쉽게 수익이 안 되는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좋아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다시 영화 보이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런 좀 영화 운동의 차원에서 그런 지역 이제 한국까지만은 그 강릉 실버테크라든가 오곡장 같이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CB 아트하우스를 합쳐야지만 거의 50개, 60개 되는 상황에서 그럼 애시당초 초점은 그 해외 예술 영화라든가 독립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다 또 이를 이제 또 바칠 수 있는 지원 체계라든가 계속 이 영화를 보기 원하는 문화라거나 아니면 또 구조도 좀 비약한 상황에서 단순히 스크린 독과점이 살았다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는요. 물론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은 전략적으로 간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시면에 있는 세부적인 결을 파악하는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동시에 또 문제가 발생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의 근본을 파악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장기적인 노동을 해제해야 겁니다. 저는 절대 이 문제가 그냥 법을 한 줄 바꾼다고 아니면 그냥 이제 시행령이라든가 또 영진이나 정책을 넣는다 해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냥 오랫동안 극장에 가진 힘이 크고 또 극장의 배급사하고 또 유일하게 형성하면서 힘을 키웠던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이 문제가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길을 밟아야 할 것인지 차근차근 가야 할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시에 또 영화진흥위원회 역시도 계속 처음 생길때는 민간 위원회도 하긴 하지만 예나 지나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더 악화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역시 계속해 강조했던 민관 거버넌스가 비약하는 물론이고 잘 작동하지 않고 또 실제 영화 현장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들과 만난다거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요새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명진이가 한다가지고 하향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저는 역시 그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시에 해당 문제가 더 공감되는 순간 결국 한국 영화가 되게 빠른 속도로 힘을 키우고 심지어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심지어 미국도 지금 손을 내볼 정도로 되게 엄청 큰 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영화 성장했다고 이제 그 말할 수 있던 배경에는 그렇게 수직 계열을 하거나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가 있던 걸 하시는데 그럼 이거를 해결했을 때 이미 지금도 CA라든가 쇼버스가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법을 하는 순간 지금 한국의 영화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나올 때 또 반발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히 제가 아까 위에서 그러니까 파라마운트 법에 대한 폐지를 어떻게 쓰는 우려한 거는 너무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한 되게 핑계 생겼다는 거예요. 봐봐라. 이렇게 표시적으로 단독점을 이제 문제로 파라마운트 법을 제기했던 미국조차도 정부가 먼저 나서가지고 피해를 막고 있다. 한국의 이런 조치는 오히려 세계적인 흐름에서 역행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핑계를 엄청 좋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를 말하는 동시에 이를 바꿀 수 있고 또 효과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문제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과 구조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또 이 문제가 단순히 계속 강조하지만 CJ나 롯데 같은 그런 대형 배우사뿐만 아니라 영화진흥위를 비롯한 그런 정책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영화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일정 수준 이상 크든 작든 간에 결국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문제가 자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제 그 조건들을 좀 고민하고 실마리를 이제 계속
직관하지만 그리고 문제를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는 이상으로 이제 문제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또 이를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과 움직임이 필요한지 이를 이제 파악해야지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의미로 발표했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3시, 2시 10분에 시작했는데 딱 1시간이 지났어요. 진짜 50분 발제하신다고 하셨는데 딱 맞춰서 지금 발제하시는 동안 이 토론자님들께서 각자 말씀하실 것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실 때 토론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토론 순서는 뭐 앉아 계실 때도 원 과장님 또 전영 PD님 한 감독님 순서대로 하겠지만 이제 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좀 이렇게 궁금하거나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부분은 순서에 관계없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발제 내용이나 토론자의 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을 바로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잠깐 한 5분만 쉬고 바로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사과 밖에 드시고요. 마이크가 안 되네. 제가 공모보러 왔는데 진짜 제가 말 잘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을 집을 마셨니까 3시간 반 하셨는데 집을 있다 보니까 너무 빨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감독님. 오셨어? 알았어. 나 잠깐 와. 네.